이번 5강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쭉 회복적 정의가 어떤 패러다임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해결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느냐 하는 이야기도 좀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지도 또 가정교육, 훈육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이런 걸 왜 하느냐? 아주 단기적 목적은요. 잘못된 행동, 문제 행동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냐? 뭐 하지 마. 하지 마. 이거를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 그걸 알게 해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크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장기적 목적입니다. 즉,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 고민 속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지 그냥 혼냈다, 애들 입장에서는 혼났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생활지도의 스펙트럼을 보면요. 개인의 성향이나 자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엄벌주의 성향을 더 띠는 사람이 있고 온정주의 성향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좀 더 엄벌주의 그렇게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온정주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건요. 온정주의도 사실 어찌 보면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엄벌로 가면 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잡혀지냐? 그게 아니죠. 엄벌주의도 끝까지 가면요. 그것도 역시 둘 다 방임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 아이들은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오히려 엄벌로 가면서 아이들도 대응력이 같이 커지니까 얘네도 같이 터프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고민은 엄벌이냐 온정이냐 이건 뭘 택해야 되냐 사실 계속 고민이 생기는데 저는 어느 방향이고 어디쯤이면 제일 적합하다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제3의 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제는 제3의 방향성을 놓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우선 저는 체벌이 용인됐었죠. 교육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엄벌주의에 기초한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 때문에 체벌이 금지됩니다. 사실 이건 방향성에서 맞죠. 근데 체벌 금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제 선언되다 보니까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주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장 해제해놓고 애들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냐.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뭐라 했냐. 선생님 그럼 재무장 시켜드리면 애들이 말 잘 들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또 자기도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때 선생님들이 볼멘소리를 했던 이유는 뭐냐. 그럼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냐. 즉 다른 대안이 도대체 없는 상태에서 체벌이 하루아침에 금지되어 버리니까 일대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처럼 아이들이 요새는 그걸 이용한다 이거죠. 체벌 못하니까. 자, 근데 그런 혼란기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였냐면 상벌점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린 마일리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마일리지 좋아하니까 그러지 너 행동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점을 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까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근데 처음부터도 계속 그 고민이 나온 거냐. 이게 교육적으로 맞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자, 어떤 인간의 그 행동 유발하는 동기를 제재와 당근 이렇게 상 이런 걸로 컨트롤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동물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벌점제도 사실은 전면적으로 잘 실시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이 나중에 애들이 벌점이 막 쌓이니까 까짓 거 포기한다 이거야. 더 이상 너 벌점 쌓인다 이런 게 경고가 안 돼 버리면 이것도 다 방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상벌점제 문제점 갖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몇 해 전부터 회자가 되면서 이것이 앞으로 생활지도의 좀 방향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도했던 것은요. 그 소세 선생님들하고 이 아이들 생활지도가 참 어렵고 학교 현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법원이나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회복적 정의 접근이 교육 현장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서 제가 어떤 작은 소책자를 번역하면서 교사들과 워크숍이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은 사실 되게 이게 맞다라고 딱 생각한다기보다 방향성은 이게 맞지만 이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여러 통로로 확대되고 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선생님들 사이에서 기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형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걸 하라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이 학교의 생활과 영역을 만났을 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저는 그걸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이게 생활지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실 우리가 수용할 필요도 있고요.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육 철학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프로그램을 하나 뭐 받아서 해봐야겠다. 뭐 옷에 선생님들 많이 하는 서클을 한번 돌리면 되겠구나. 이런 근시안적 접근보다는 사실 우리가 교육과 또 학생들하고 어떻게 이걸 받을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해서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학급 운영과 또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그 두 과정 모두가 다 사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회복적 접근으로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생활지도의 방법을 새롭게 한다는 걸 넘어서 학생들과의 관계 설정과 또 학교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새로운 접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고민과 연구 속에서 시작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저는 이 단어의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적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강의에서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피해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발적 책임을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회복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생활이라는 말은요, 이 스쿨 라이프니까 이거는 결국 공동체 생활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가정이나 마을의 공동체성이 낮은 단계에서 학교라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또 공동체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세팅 자체가 학교의 바로 이 생활 영역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의미는 뭐냐? 어떤 문제를 풀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으로가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고 이 생활 교육은 결국 배움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교육의 과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우리가 뭐 들으면서 그냥 별 뜻이 없고 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 갖는 무게가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업을 통해서 하는 교과 교육만큼이나 생활지도를 통해서 하는 생활교육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양대 바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영어 수학 못해도 살긴 살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도 지옥이 밖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직장도 지옥이 될 수 있고요. 학생들도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 오기 싫은 거예요. 그 아이들 보고 왜 학교 가기 싫냐 그러지만 사실은 관계가 좋고 선생님하고 그게 친하고 이러면 당연히 학교 오고 싶죠. 학교 누가 오기 싫으냐? 이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결국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굉장히 깊은 의미에서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1, 2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당시 초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와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방식으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처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낙인 찍고 이런 게 결국은 존중이라는 의미를 훼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좀 교육적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뭐 사법적 해결 방안을 열심히 찾아가자는 게 아니라 교육적 해결 방안을 찾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처벌 중심의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져오는 선생님들에게 뭐 스트레스나 어려움들. 또 이 제도만 따르면 문제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매뉴얼이 잘 정비된 것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 게 그냥 끝나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선생님이 2014년이었으면 회복적 생활교육이 정말 막 이제 초기 알려지는 단계인데 그때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어찌 보면 진짜 고민하는 스승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생활지도를 바꿔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무엇이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제가 변화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이게 청해단의 자료입니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했던 친구들이 안 한 이유가 뭐냐라는 설문에서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자각한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하지 않게 됐다가 6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높은 3분의 2예요. 선생님의 꾸지람, 피해 학생 부모의 꾸지람, 경찰에서 혼난 거, 처벌받은 거 이런 건 퍼센테이지가 10% 또 다 그 미만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벌을 주는 이유는요.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벌의 목적이 뭐냐? 바로 변화입니다. 처벌을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게 목적이라면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 받으면 너는 책임진 거가 아니라 네가 한 잘못 때문에 생긴 피해를 회복하는 일, 그게 바로 너의 책임이 된다는 걸 정말 잘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나쁜 힘을 깨닫고 바뀔 때, 그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법원에서 그 형사처벌만 받는 몇백 명의 아이들하고요. 피해자, 가해자가 같이 만나서 직접 어떤 어려움이 생겼고 그걸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자발적 책임을 논의하는 이 화해공고에서 그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을 했던 동수의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 재범률에서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냥 형사처벌만 받은 아이들은요. 재범률이 거의 그 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듣고 피해자가 자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어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을까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걸 했던 청소년들은요. 재범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공통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 이 변화가 생긴 이유는요. 잘못에 해당하는 벌을 주면 아이들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때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는 아이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생활 지도와 공동체의 관계성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학급 운영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